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강의한 지는 이제 한 20년 정도, 21년째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과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오래 했고요. 경험이 좀 20년 정도 됐으니까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라든가 또 뭐 이런 그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첫 교시에는 시험과 관련한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거는 아니고 1교시 때는 그냥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1교시 때만 그 질문을 해도 되니까요. 뭐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1교시 때만 괜찮아요. 2교시부터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좀 자제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하시고 1교시 때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보셔도 괜찮고 이 화면 보셔도 괜찮고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 이름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정선이라고 하고요. 공인중개사 법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그 자격 시험을 왜 준비해야 하느냐 이 얘기부터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세까지 살아야 하는 뭐 이런 부분인데 보통 기업에서 몇 세 정도 되면 나가라 그래요. 60세 정도 되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58세, 뭐 62세 이 정도 사이에서 이제 대부분 정년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사람이 얼마 정도까지 살아나가냐면 100세까지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에서 못해도 40년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나라 이제 조금 된 통계이긴 한데 2015년 통계예요. 2015년 우리나라 통계청 통계인데 2015년 기준으로 해서 100세 이상의 인구가 약 3,100명 정도 되네요. 3,100명. 근데 재미있는 통계는 또 뭐냐면 이 약 3,100명의 그 100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86.5%, 약 90% 정도 되는 인구가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은 한 10% 정도 조금 넘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하냐면 남자보다 누가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훨씬 오래 산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60세에서부터 100세까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평균 수명 자체가 남자보다 훨씬 높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고연령, 보통 65세 이상을 이제 그 노령인구라고 하고요. 60세 이상을 준노령인구라고 하는데 이 60세 이상의 준노령인구에서 보통 이제 검은색 요게 이제 불안감을 느낀다거든요. 그래서 약 한 50% 정도가 불안감을 느끼는데 젊은 층에 보면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는 그 비중이 더 높아지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불안감을 느껴지는 그런 비중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어차피 이제 고용이 될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고용 시장을 보면 60세 이상의 고용 어떤 시장이나 어떤 수요 자체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연령별 소득 만족도의 그래프인데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소득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10%가 채 안 되니까. 근데 한참 이제 일할 나이, 뭐 30대에서부터 뭐 우리 그 40대, 뭐 요때가 이제 한참 일할 나이잖아요. 보통 50세만 되더라도 벌써 시장에서 이제 도태되는 그런 연령이 되니까. 요때 이제 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 이후로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평균 수명은 자꾸 높아지는데 소득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자꾸 이제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제 불안감 자체가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준노령 인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잠깐 보면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것이 69.9%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 정도의 비중이 본인 스스로가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자녀하고 친척 이런 데부터 이제 그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30%대 2007년도에 10년 만에 한 15% 정도 포인트가 줄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자녀들도 먹기 살기 힘들다잖아요. 예, 자녀들도. 그리고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 60세 넘어서 은퇴하셔가지고 30년, 40년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반면 정부나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 같은 거 혹시 안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100세 시대에서 우리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과거 우리가 한 70세 정도 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는 공부하고 취업하고 은퇴하는 이런 단순한 사이클을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단순한 사이클을 보이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취업하고 재취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어떤 그 직장에 단절이 생기면 또 이제 준비해서 재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재취업을 위한 공부를 또 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는데 보통 은퇴할 나이가 옛날에는 한 50 정도 되면 은퇴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한 70 정도 돼야 은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평균 수명 자체가 대단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라는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그 책 판매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데가 교보문고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에다가 은퇴라는 검색어를 한번 좀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지금 보시는 책이 이제 다 그 책 제목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본 건데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은퇴를 공부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를 공부해야 될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먹었어? 그래서 나 은퇴할 거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준비된 은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퇴는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은퇴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리타이어라고 하는 단어를 은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타이어를 갈아 낀다 이런 얘기예요. 타이어를 갈아 낀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새 타이어를 물론 당연히 갈아 끼겠죠. 그럼 새 타이어를 갈아 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한번 뛰기 위해서 새 타이어로 갈아 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퇴가 또 다른 시작이지 완전히 뭐 인생의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재취업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건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통계청 사이트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고령자 고용 현황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 55세면 사실 기업에서 별로 좋아할 나이는 아닌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0세, 30세, 뭐 40세 때 이때 이제 나이들을 좋아하지 55세면 거의 뭐 준노령 인구나 마찬가지인데 요 인구의 비율을 좀 살펴보니까 11%뭐 이렇게 쭉 시작하다가 30% 되게 높네요. 그래서 쭉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광업, 뭐 석탄 캐는 거. 그러니까 석탄 캐는 거 이런 거는 젊은 친구들이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이 하나 있네요. 어떤 비율이 있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이 약 한 42% 정도 되죠. 그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그 자격사의 이름이 공인중개사잖아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뭐하고 관련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일들이 대충 50세 넘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은퇴와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은퇴라는 단어를 좀 검색을 한번 해서 해봤더니 아주 재밌게도 어떤 그 결과들이 나오냐면 왜 우리 네이버에다가 검색하면 파워링크 뭐 해가지고 쭉 뭐 프리미엄 링크를 해서 이제 쭉 뜨잖아요. 보니까 전부 뭐가 떠요? 뭐 공인중개사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은퇴하고 관련이 좀 되잖아요.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그런데 흥미롭게 뭐가 딱 뜨냐면 공인중개사가 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공부에 열광하는 이유는 은퇴를 대비하는 거라는 거죠. 은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내가 나이 먹고 과연 뭘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아마 오셨을 확률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볼게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이 공부를 하라고 해가지고 나는 여기에 나왔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아니,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예.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 지금 네 분이 손을 드셨는데, 네 분뿐만 아니더라도 굉장히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해서 나왔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은퇴를 위해서. 근데 남편은 이걸 왜 하라고 하는 거냐? 남편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이 들어서 뭐 할 거냐? 이걸 이제 고민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좀 해보자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걸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뭔가를 걱정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지, 뭐 이 공부에 사람들은 올인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공인중개사 공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지식들을 얻어 나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신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된 기사네요. 10월 22일 기사니까 연합뉴스 기사인데 제목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도권 주민 66%가 우리 수도권이라는 것도 배워요. 우리 이제 과목에서 수도권은 세 가지를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수도권은 어디를 합쳐서 우리 수도권이라고 하죠? 서울, 경기, 인천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그 수도권 주민의 66%니까 한 70%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의 비율에서 전세난을 우려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여기서 되게 가까운 데 좀 살고 있는데 550세대 정도 돼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총 세대가. 근데 550세대에서 어제 저녁에 제가 실제 검색을 해보니까 매매는 11건 뜨고 전세는 빵건 뜨고 월세는 한 건 떠요. 실제 저 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시내 전세가 거의 없어요. 자, 왜 전세가 갑자기 없어졌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전세가 없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철이 아니니까. 보통 우리는 이사를 언제 다니나요? 봄, 가을에 다니죠. 봄, 가을에. 근데 왜 봄, 가을에 이사를 다니냐면 그때 신학기가 되거나 뭐 이렇게 중간에 전학을 하더라도 뭐 그 여름방학 껴서 이렇게 이사를 가서 아이들 그 학교에 적응 잘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봄, 가을에 이사를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특히 언제 많이 이사를 가냐면 봄 되면 이사를 많이 가요. 근데 봄에 이제 봄이라고 해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뭐 겨울 지나면 이제 봄인데 그럼 봄 돼서 이사를 가려면 언제 계약서를 써야 이사를 가요? 11월, 12월 달 계약서를 써야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2월 달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3월 달 이제 계약 초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당장 뭐가 없어요. 전세 집이 없다 이거죠. 정말 대란이 이제 발생이 될 건데 오늘 정부에서 전세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거예요. 오늘 정부에서. 근데 오늘 정부에서 전세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사실은 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집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뻔해요. 아마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오늘 오후에 발표할 건데 어떤 내용을 발표할 거냐면 이런 내용을 발표할 거예요. 공사 있잖아요. 공사. 공사 어떤 공사? 뭐 토지주택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 있죠. 그런 공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주택을 사들이는 거야. 매물은 있으니까. 주택을 사들여서 그걸 임대를 주겠다는 거지. 그 대책 말고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공사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 많은 주택을 사들여서 임대 사업을 하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거는. 그 얘기는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딸려 있는 댓글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과거에도 없다가 갑자기 생겨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자, 댓글들을 좀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좀 실려 있어요. 근데 이 댓글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뭘 느껴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 댓글을 거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랑 똑같은 그냥 국민이자 시민인 거예요. 말 그대로. 네, 그 국민이자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정부는 집값 상승이나 증세를 통해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 수도권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증세를 통했다는 거예요. 증세를 통했다는 건 뭐냐면 5억짜리 집이 10억 되고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되니까 재산세가 많이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를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세수를 확보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과거에 집 없는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집을 살 수 없는 어떤 수준까지 올랐고 전세는 아예 없고 월세로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현상. 그다음에 여긴 또 뭐라 그러냐면 전세를 다 월세로 바꾸고 세입자 월세 잘 내고 집주인 세금 잘 내고 정부는 세금 잘 걷고 먹이사슬 완성했다. 뭐 이런 어떤 댓글도 실려 있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거죠.
전세가 다 월세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사는 아파트에 전세가 한 네다섯 개는 지금 있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집을 전세를 놓잖아요. 예, 그럼 현행법으로 보면 집을 전세를 놓으면 4년 동안 내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4년 동안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4년 동안 내보낼 수 없다고. 근데 이게 작년도 아니고 정확하게 올해 7월 달 이전에는 2년만 보장을 해줬단 말이에요. 2년 살다가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2년 전세 줬다가 팔든가 아니면 전세금을 올리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세대로. 근데 지금은 그걸 못해. 그러니까 몇 년을 무조건 보장해줘야 되냐면 4년을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확 올리든지 전세를 안 놓고 오히려 뭘로 돌려버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월세로. 왜냐면 수익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집을 팔았을 때 뭐 이런 세금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집을 사고 팔고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단어도 하나 나오네.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정부는 정말 몰랐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 임대차 3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뭔지 여쭤보지 않을 거니까 그냥 솔직하게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는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임대차 3법이 뭐뭐뭐 세 개를 가리켜서 임대차 3법이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있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제가 뭐라고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괜찮아요.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고 계신다면. 예, 지금 저기 비대면 강의실까지 해서 4분 정도 손 드셨거든요. 여기 강의실에 2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뭐를? 임대차 3법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발표했을 때 관심도 없고 내가 알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댓글 자체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공부가 뭐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관여하고 참여하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정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댓글 같은 경우는 뭐 여기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뭐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택을 세를 주면 옛날에는 2년만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4년 이렇게 보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 4년 보장해 주는 게 요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 당장 폐기해라.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이게 하루라도 빨리 폐기시켜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현 정부 들어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 대통령 임기에서 없앨 일은 그렇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비판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11월 9일 날 김현미 장관 있죠? 예, 김현미 장관이 앞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장관인데요. 뭐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직책이 어떤 장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국장을 저뿐만 아니라 공법 선생님도 얘기하시니까 여러분이 한번 한 30만 번 이상 들을 거예요. 예, 우리 그 시험 볼 때까지 30만 번도 사실은 부족하고 한 50만 번 정도는 이상 들을 겁니다. 이 양반을.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세난이 심각한 거를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1월 9일 날. 그럼 도대체 이거라고 말하기 어려우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못 내놓고 있고 그걸 오늘 내놓겠다는 거야. 오늘. 예. 근데 뭐 뻔하지 뭐.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통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2013년도부터 보니까 10만 명 아래에서도 시작해가지고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20만 명 정도 시험을 봤고요. 그러니까 2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은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시험을 봤는지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 2020년도에 보니까 1, 2차 통계 내서 보면 29만 8천 명. 그리고 작년이죠. 2020년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고 정확하게 올해네요.
올해는 약 36만 2,754명이 원서를 내서 시험을 봤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인원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올해 이제 원서 접수를 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올해는 40만 명 넘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40만 명이라면 엄청난 인원이 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에 열광을 하느냐? 그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퇴라든가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알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본인 스스로의 어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든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욕구 때문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볼 건데요. 우리 여기 강의실에 지난 우리 30일에 시험 보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시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안 어렵지 나는 어렵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수험생들이 1년 안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2년 정도 돼야 합격한다고 생각하는 인원이 약 89%,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90% 정도가 2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합격한다고 생각을 한대. 근데 지금 제 얘기가 뭔 얘기냐면 1년 안에 합격을 못하고 2년 공부를 해야 합격한다 지금 얘기를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동차로 합격하는 인원이 사실은 더 많아요.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보통 본인 연령대가 20에서 30, 40대 정도 된다. 그리고 하루에 공부를 못해도 한 5시간 정도 이상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동차로 충분히 가능하고 나는 나이가 한 50대 이후다. 50대 이후다. 또는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안 된다. 뭐 이 정도 되면 아예 처음부터 동차로 하시는 것보다는 1, 2차를 나눠서 2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공부가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사실은 얘기는 하지만 실제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그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최근에는 누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한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노후 대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가장 상위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중개업에만 이렇게 종사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우리 법원에서 경매하는 거 아시죠? 그죠? 경매. 이 경매 시장에도 진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인데 좀 잠깐 앞에다 놓고요. 그래서 아무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이 협회에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데 협회에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나는 7,200만 원 이상의 연 매출을 보인다. 뭐 했더니 13% 정도 비중, 뭐 이 정도. 근데 우리 사실 중개업에서 매출은 거의 그러니까 순수익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료가 들어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뭐를 사서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100% 인적 영역을 제공하는 거니까 매출이나 수익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이 한 7천만 원 이상 정도의 수익을 보이고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학교에서 교수가 조사한 부분인데, 약간 좀 진한 색이 2015년도의 통계고요. 좀 약간 옅은 색이 2011년도 통계인데, 한 가지 흥미롭게 우리가 느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서울의 수입이에요. 서울의 수입.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러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이제 2교시부터 말씀드릴 거고. 근데 서울특별시의 어떤 수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서울특별시에는 뭐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값이 비싸니까 뭐 전세, 월세도 비싸고 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물론 여기에는 또 숨겨져 있는 내용도 있는 게 뭐냐면 서울은 뭐도 좀 사실은 비싸냐면 사무실 월세도 비싸죠.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방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1년에 우리가 그 부동산 거래건이 약 300만 건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0만 명 정도 됩니다. 통계 10만 명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300만 건 나누기 10만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에 매매 건수로 내가 이제 그 중개할 수 있는 건수가 30건 정도 되는 거죠. 시장의 규모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더 많아져도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괜찮다. 보통 매매 한 건이면 대략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는지는 그냥 단순 계산해 보시면 돼. 서울 기준으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중개를 해줬다. 그러면 최고 0.9%를 양쪽에 받을 수가 있어요. 양쪽에. 그러면 10억 곱하기 0.9면 9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양쪽에 받으면 얼마예요? 1,800만 원인데 그걸 30건 정도 할 수 있는 규모라는 거죠. 규모가. 여기 나오는 거는 매매하고 월세, 전세하고 월세는 빼고 매매 건수만 그 정도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 질문을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50 이제 막 넘었거든요. 이제 50이고 제가 돈이 현금으로 5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50대 초반의 나이인 사람인데 5억의 현금이 있대. 예, 근데 지금 직장에서 나왔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50대 초반의 남자가, 뭐, 여자도 상관없어요. 예, 5억의 현금이 있는데, 당장 직장에서 이제 나왔다 이거. 할 수 있는 거. 예? 미화가 뭐야? 청소? 청소 같은 것도 괜찮아요. 청소는 근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 예,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거, 흔한 건 아니거든, 미화는. 예, 근데 흔하게 생각하면 뭐 있어? 5억의 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예? 치킨 가게. 뻔한 거죠, 뭐, 치킨. 예, 그 다음 치킨 다음에 커피점. 그리고 하나 더. 편의점. 그렇게 세 개가 가장 많이 창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업종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이 있으면 부동산과 관련된 일들 할 수 있고, 소매점 음식, 여기는 뭐 치킨 가게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창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창업하는데 폐업률 이렇게 창업률과 폐업률을 이렇게 보니까 음식점이나 소매 서비스 이런 편의점이나 치킨 이런 거는 거의 창업률이나 폐업률이나 비슷비슷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폐업을 합니다.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창업을 하는 거 대부분 중개사무소인데 거의 한 20% 정도 되잖아요. 근데 폐업률을 보니까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2.3%.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자, 치킨 가게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한 국가가 그 인정하는 자격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잖아. 예. 근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가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예,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도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개략적으로 드려볼게요.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네,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시는 시험이 32회 시험이에요. 1회부터 32회까지 이제 시험이 31번 있었고요.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내년 날짜가 정해졌는데 내년 10월 30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볼 겁니다. 1차와 2차 동시에 시행할 거고요. 만약에 1차만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시험은 이제 그 2차 시험만 따로 준비하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올해 1차를 합격하시게 되면 내년에는 몇 차만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2차. 근데 만약 2차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듬해는 1, 2차를 같이 봐야 돼요.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응시하는 데 대한 국적이나 연령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는데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도 시험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험의 원칙적인 주관권자는 시도지사고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자격을 교부받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공인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고시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과목에 대한 거를 좀 제목만 좀 보여드릴게요. 내일 이제 민법을 공부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법 과목이죠, 이게. 법 과목.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 과목, 그러니까 지금 2차의 첫 번째 과목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과목이고요. 여기도 법 과목이죠. 법. 예. 그리고 공법. 그리고 공시법, 뭐 세법. 예. 제가 지금 법자에다가 전부 다 동그라미를 좀 쳐드렸는데 보니까 뭐 빼고는 다 법 과목이네요. 학개론 빼고. 그래서 학개론만 법 과목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과목은 어떤 뭐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국어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니실 때 문과 쪽 하셨던 분들이 법 과목을 조금, 그러니까 문과라는 건 이제 좀 뭐 국어나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공부를 좀 잘하시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법 과목 말고 이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을 한번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하고 경제학하고 관련이 깊은 이런 학문이에요. 수학이랑 경제학. 예, 그래서 계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들이 최소 9개에서 많이 나오면 한 12개 정도까지 나오는데 계산 문제들이 그냥 단순히 더하기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이 좀 나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쉬운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예 못 풀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수험생들이 한 50% 정도의 수험생들은 계산 문제를 풀어요. 푸는데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푼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 절반 정도의 수험생들은 계산 문제를 다 찍어요. 예, 그런데 합격하는 거는 푸는 분들이나 찍는 분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학개론 선생님이 다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계산 문제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나머지는 다 국어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뭘 배워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냥 여러분 엉덩이 붙이고 오래 책 읽고 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학개론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요. 요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점 미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괄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 60점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개론이 20점을 맞았다. 그리고 민법을 100점을 맞았다고 치죠. 100점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합치면 총점이 얼마냐면 120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2과목이니까 나누기 2를 하면 평균은 얼마가 되는 거죠? 60점이 되잖아요, 평균. 그쵸? 그러면 1차 합격 아니면 불합격?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이에요? 꽈락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꽈락이 있으면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학개론에서 몇 점은 맞아야 되는 거냐면 40점. 여기는 80점까지만 맞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꼭 이렇게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개론에서 80점 맞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뭐 민법에서 40점 맞아도 얼마든지 합격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합격 결정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시험 자체가 만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고 평균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60점. 그러니까 난 만점 맞을래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합격할래 이렇게 준비하는 게 처음부터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32회 시험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는데 공부 방법을 한번 좀 제시를 해볼게요. 근데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이제 언제는 드릴 수가 없냐면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2회에 뭐 보통 오늘 2교시부터는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게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험 공부에서 그 삼위일체가 되게 중요한데요.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교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 합격하시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랑 교재랑 학원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여러분한테 쉽게 강의를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에 못지않게 교재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교재에 없는 얘기들이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교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학원에서 지금 여러분은 오늘 수업 들으시고 집에 가실 거잖아요, 오늘은. 근데 이제 오늘만 그렇지 사실 이제 1월 달부터 내가 해보니까 이게 공부가 장난 아니네. 공부 좀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학원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되게 길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학원에서 10시간 이상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학원의 환경이 안 좋으면 온도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공기가 안 좋아,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안 좋으면 학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만 요거 말씀드릴 건데요. 과거라고 하면 올해 이전에, 입니다. 그 시험 공부들이 되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었냐면, 그냥 단순히 두 문자라는 게 이제 머리 글자잖아요. 그래서 두 문자, 머리 글자. 두 문자를 따가지고요, 암기하는 패턴의 공부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지금 우리 학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최근 출제 그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단순히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애워가지고 맞히는 유형의 문제가 안 나와요. 아예. 나와봐야 한두 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첫날 첫 교시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두 문자를 따서, 앞글자를 따서 암기하는 유형의 문제는, 그런 문제들은 안 나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과목을 이해하는 패턴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수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건 무조건 애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학원에는 당연히 없으실 거고요. 다른 학원에는 많이 계실 수 있는데, 아무튼 뭘 애워라라고 하는 이런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걸 최대한 이해시켜 드리고, 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할 거니까 여러분은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암기는 최소로 줄일 거예요. 그리고 암기는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암기는 하기는 해야 돼. 일부. 왜 일부 암기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세법 같은 과목은 숫자로 정답 처리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세율을 따졌을 때 2%고 어떤 건 4%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2%하고 4%를 어떻게 이해할 거야? 숫자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건 외우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실 거예요. 반복 여러 번 하실 거고, 그리고 공부를 좀 입체적으로 하셔야 된다.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이제 커리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요 커리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과정이 이미 촬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은 여러분이 인강으로 들으셔도 되고요. 굳이 안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과정은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촬영은 되어 있는데, 올해 시험을 위해서 촬영은 되는데 굳이 안 들어도 된다. 근데 나는 꼭 듣고 싶다 그러면 들으셔도 괜찮아요. 혹시 나는 지금 올해 2차만 준비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2차만 준비한다. 몇 분 계시잖아요.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2차생들은 요거를 들으세요. 2차생들은 요걸 들으시고, 난 동차로 한다 그러면 굳이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걸 들을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기초 과정도 지금 빡빡하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속도가 아마 들을 수가 없을 거고, 2차생들은 좀 들으셔도 괜찮아요. 이제 기초 이론하고 기본 이론 요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본서. 기본서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가지고 아마 다다음 주 정도 기본서 나올 건데, 기본서를 가지고 두 번, 우리 학원가의 용어로 두 바퀴 돌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 이론 이렇게 있는, 요거는 이제 요약집. 얇은 책이 나와요. 한 160페이지, 1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 나올 건데, 그 요약집 가지고 보는 거고, 기출 이론은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볼 겁니다. 기출 문제집.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32회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건가 예상해 보는 부분이고, 요 예상 문제풀이는 문제집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 파이널 이런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프린트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학원에서 프린트를 해서 이제 나눠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공부를 난 여기서만 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할래. 아니면 여기서만 집에 공부하고 나는 산으로 들어가서 공부할래. 이런 분들 계신, 절간 들어가서. 근데 절간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 옛날 방식이고, 지금 아무 정보도 없는데 절간 들어가서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오히려 절에 계신 스님들도 밖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하시는 종교 활동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데 입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법을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목에 대한
지도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공부를 이해하시면서 하시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법은 민법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민법 문제가. 예,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의 문제가 민법 문제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민법 문제가 우리 중개사법에 상당히 많이 나온다. 공법 문제도 한두 개 정도 나옵니다. 예, 한두 개 정도. 그리고 이제 등기 문제도 하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지적에 관련된, 지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땅에 관련된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 땅 지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이 좀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과목들과 관련이 된다.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아까 제가 학개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학개론.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법에서 학개론 문제가 2개에서 3문제? 이 정도 출제가 돼요. 많이 나올 땐 4개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목별로 동떨어져 있는 과목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동차로 하시는 게 굉장히 요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민법하고 학개론을 안 하는데 좀 당황할 수가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서 좀 당황할 수 있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민법 문제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학개론에서 이제 공법 문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크로스오버라고 해가지고요. 서로 경계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뚜렷합니다. 우리 과목에 대한 컨텐츠인데요. 보통 3가지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지금 여러분 오늘 프린트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 프린트에다가 좀 간단하게 메모를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니까 지금 차례 맨 첫 번째, 프린트 제일 첫 번째 보면 1번의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잖아요. 이 법령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30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30문제. 그러니까 1번 파트에서 30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장을 좀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차례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죠. 여기에서 5문제 출제됩니다. 5문제 내외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또 한 장 넘겨볼게요. 3번에 보면 중개 실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5문제 이렇게 출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전체 이 과목은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 2, 3 중에서 어떤 게 단연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단연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전부 득점하셔야 돼요. 전부 맞춘다. 전부 맞춰야 돼. 여기는 전부 맞힌다고 생각하시고요. 이쪽 부동산거래신고법이나 중개실무에서는 조금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틀리게 하고 싶을 때 보통 여기서 많이 출제가 좀 되는 편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5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고득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득점을 하는지를 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제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자기 거를 검색해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제가 강의하는 과목에서 80점, 그리고 공시법에서 57.5점,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에서 47.5점 이렇게 맞았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61.66점이잖아요. 그러면 합격, 불합격? 합격, 꽈락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하셨는 분. 근데 여러분 이 화면만 보여드리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개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 써 있죠. 공법에서 47.5점. 그리고 여기는 공시세법인데 45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공인중개사법인데 이 화면은 뭐냐면 핸드폰으로 조회하면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데스크탑으로 조회한 거고 요거는 핸드폰으로 조회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몇 점 맞았어요? 중개사법 87.5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맞았죠? 180점. 딱점이죠. 이렇게 합격한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근데 조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이나 지금 이 화면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공법이랑 공시법은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막 70점, 80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고 중개사법에서 대부분 80점 넘겨서 합격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과목별로 어떻게 목표 점수를 갖고 가느냐에 대한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 학개론하고 민법을 60에서 70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개론이 재밌어 그럼 70. 나는 민법이 재밌어 민법에서 70점 정도 목표 잡고 나머지는
뭐 60점 정도 목표 잡아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개론에서 가령 70점을 맞았어. 근데 민법에서 만약에 55점을 맞았어. 이렇게 하면 합격, 불합격, 합격이 되잖아요. 이 5점 남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합격이 되는 거고 2차는 중개사법에서 목표 점수를 80점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머지 과목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공시법, 네, 세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합쳐가지고 한 과목이거든요. 여기 공시에서 24개가 나와요. 24문제. 예, 여기는 16개. 예, 해서 전부 맞으면 60점, 전부 맞으면 40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시법에서는 절반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법에서는 40점 배점 되어 있는데 거기서 30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네, 세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평균 한 60점 정도 득점하시면 목표로 공부하시면 60점대가 나오거나 50점대 나오면 합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죠. 그리고 공법은 목표 자체를 50점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필요하시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중개사법은 법조문이나 판례나 뭐 비줄되는 거 그리고 뭐 고득점할 수 있는 거는 비교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홈페이지에다가 그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실강생이라 그러거든요. 예, 현장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실강생들은 여기 오시면 그 연구실에 오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상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뭐든 괜찮아요. 여러분이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상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관련한 상담이든 다른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상담이든 뭐든 가능하니까요. 자, 우리 1교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우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